안녕하세요. 사연 채널을 통해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매번 깨닫고 있는 사연 채널 애청자입니다. 오늘은 용기 내 제 사연도 이야기해보려고요. 행복한 가정은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갖가지 사정이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지는 못했어요. 아버지가 늘 바쁘셔서 어머니하고만 시간을 보내다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와의 사이는 더 대면대면해졌으니까요.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한 덕분에 20대 후반에는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적당히 사람들과 어울릴 줄 알게 되고 회사 생활에서 눈치도 생겼을 즈음 회사에 늦가기 신입이 들어왔습니다. 오랫동안 공부만 한 사람이라 사회성도 모자라고 눈치도 없어서 얼마나 답답하던지 저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후임이 정말 필요했거든요. 사실 제가 엄마 없이 커서 강박적일 정도로 스스로를 단속하는 편인데 제 눈에 비친 신입이 꼭 아무것도 할 줄 모르던 어릴 적 제 모습같이 뭐예요? 오지랖이라고 생각하든 기분 나빠하든 개의치 않고 선임이라는 위치에서 하나둘씩 간섭하며 챙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입이 의외로 회사 조직에 잘 적응하더라고요. 어느새 어엿한 회사원으로 환골탈태한 겁니다. 다 제 덕이죠. 아무튼 그렇게 회사 동료로 못 볼 꼴 안 볼 꼴 보이면서 지냈습니다. 그해 종무식 때 그가 제게 할 말이 있다면서 따로 시간을 내달라고 요청하더군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불안하고 걱정도 많았는데 제가 많이 의지가 되었다면서 고마웠다고요. 고마우면 쿠폰이라도 쏘던가. 새삼스럽게 분위기를 잡고 그런데? 요새 사람들이 무섭잖아요. 갑자기 돌변해서 폭력적으로 변할까봐 은근히 마음 졸이다가 긴장이 확 풀리면서 저도 모르게 장난스럽게 타박을 놓았죠. 근데 이 남자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어색하게 말이죠. 그렇게 몇 분이 지났을까요? 상기된 얼굴로 머뭇거리던 그가 제게 호감이 있다면서 사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내심 싫지만은 않았어요. 그간 그가 보여준 진지한 태도와 모나지 않은 인성을 믿고 그렇게 사내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연애 때만 해도 남편 집안이 가난하다는 것이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만 보면 된다는 마음으로 그와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죠. 사실 남편 하나만 보면 결혼을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집에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 모두 내 착각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처음부터 남편은 자신의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 않다고 말했었고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 각오도 했습니다. 하지만 값을 매기는 듯한 눈으로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는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이의 시선과 마주하자 그 각오는 눈 녹듯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 사정상 너의 결혼에 도와줄 돈이 없단다. 우리 때는 살림 하나하나 장만하는 재미로 살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고생하려들 하겠니? 다 귀한 집 자식들이고 요즘은 남자 여자 따지지 않고 좀 여유 있는 집에서 제 자식 고생하지 말라고 아예 다 준비해준다고 하더라. 첫인사를 온 자리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말부터 건네시니 귀퉁이를 세게 얻어맞은 충격이었습니다. 떨떠름한 제 표정을 흘킬거리던 시누이가 시어머니의 옆구리를 쿡 찌르더군요. 움찔한 시어머니가 황급히 변명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아들이 집에서 조금만 더 뒷바라지 해줬으면 진작에 행시는 붙고도 남았지. 알바에 공부에 얼마나 힘들었겠어. 하필 애들 아버지 사업이 고3 때 망해서 수능을 망쳤지 뭐니. 압이라고 있는 게 일생에 도움이 안 돼. 시아버지는 시어머님한테 욕을 먹어도 아예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못 들은 척하고 가만히 앉아 계시기만 하더라고요. 예비 며느리 앞에서 시아버지의 체면을 냅다 바닥으로 던져버리는 시어머니의 신세한탄을 귀에 피가 날 정도로 듣고 보니 도저히 이런 분을 시어머니로 모실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처음 대면하는 예비 며느리한테 도와줄 돈이 없다는 말부터 하는 게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도 안 됐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대체 예비 시부모님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고요. 이 결혼을 반대하는 건지 내가 탐탁자는 것인지요. 어머니가 쌓인 게 좀 많아서 그래. 아버지 사업 때문에 친가랑 외가에 빚이 좀 있었는데 부도가 나면서 양쪽 집안에 시달리기도 했고, 그 후부터는 두 분 사이는 늘 저러셔. 누나 결혼 때도 그랬어. 도와주지 못하는 게 속상하셔서 아버지 탓을 하는 거야. 그래도 걱정하지 마. 부모님 앞으로 연금도 나오고 있고 두 분 다 아직도 일하고 계시니까 결혼 후에 따로 돈 들어갈 일은 없을 거야. 남편은 자존심 때문에 화를 내거나 시어머니 편을 들면서 제 감정을 외면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남편의 장점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친정아버지는 워낙 바쁘셔서 저랑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할 시간조차 없었거든요. 늘 외로웠던 탓에 남편의 모나지 않고 유한 성격이 정말 좋았죠. 그 성격이 사실은 어느 누구와도 싸우려 들지 않으려 한다는 치명적인 약점인 걸 그때는 몰랐던 거죠. 네, 제 팔자, 제가 꼰다는 게 바로 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저 때는 사랑으로 모든 게 가능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저 나름대로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 시댁의 가정 형편보다 시어머니 될 분의 궁색함이 걱정이 된 저는 남편과 상의해서 결혼 전에 서로가 지켜야 할 일을 정했어요. 결혼한 이상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다. 각자의 본가는 후순위라는 것과 서로에게 억울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친정에서는 제가, 시댁에서는 남편이 싫은 소리를 도맡아 하기로 했죠. 가장 중요한 시부모님과의 합가는 절대로 불가하다는 점을 남편에게 확답을 받고 결혼했습니다. 시부모님도 저희와 함께 사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셨다고 남편이 말을 전해줬지만 듣기 좋게 둘러댄 말이었어요. 결혼 후 시어머니는 분가를 강하게 주장한 제게 기분이 상하셨는지 저를 볼 때면 서운한 티를 내셨고, 앙금이 가시지 않는지 궁색함이라는 무기로 저를 무척이나 곤란하게 만들곤 했으니까요. 연락 없이 신혼집을 찾아와서 매의 눈으로 살림살이를 하나하나 뜯어보곤 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오랫동안 고생한 시어머니니까 이해하려고 노력도 해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길이 조금 오래 머무른 것이 있다면 제가 먼저 챙겨드리기도 했고요. 그 때문이었을까요?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것들이 점점 커졌고 우리 집에서 가져가는 걸 당연하다는 듯이 구셨습니다. 시작은 밑반찬이었습니다. 맞벌이라 집밥 먹기 힘들 테니 밑반찬을 만들어주겠다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자 솔직히 진심인지 그저 챙겨준 물건들에 대한 고마움에 지나가는 말로 하신 말씀인지 분별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고생하실 것 같다고 정중히 거절하는 신용으로 어머니의 편의를 봐드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 거절이 시어머니의 호의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는지 시어머니에게 대뜸 밑반찬을 만들어달라고 말을 한 겁니다. 시어머니는 지나가는 말로 하신 거라고 차마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님에게 장 보실 때 쓰시라고 적지 않은 돈도 미리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어머님은 연락이 없었고 만들어주신다는 반찬도 오지 않았습니다. 살림하는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돈이 아쉬웠지만 평소에 못 드린 용돈을 드렸다고 생각하자고 마음을 추스리고 아예 기대를 접었습니다. 딱 보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라 느긋하게 남편과 함께 쉬고 있는데 난데없이 벨소리를 시작으로 조용하던 집안이 번잡해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도 없이 한가득 장을 봐서 신혼집에 들이닥친 겁니다. 아, 어머니! 무슨 장을 이렇게 봐오셨어요? 너희 밑반찬 해달라며! 툭 내뱉는 말에 신경질이 다분히 느껴졌습니다. 먼저 반찬을 해주겠다고 말한 건 시어머님이라고 정정해드리고 싶었지만 며느리는 그저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만든 음식이 먹고 싶어서 그런 거지. 엄마 힘들까봐 천천히 해달라고 했잖아. 저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남편은 그렇지 못했나 봐요. 저 모르게 시어머님을 계속해서 채근했더군요. 그래도 아들이 자기가 만든 음식을 먹고 싶었다는 말에 시어머니도 마음이 스르르 풀려 말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너도 내가 음식하는 걸 봐야 우리 집 식구들 입맛을 알 거 아니니. 그래서 요리하는 김에 다 챙겨왔지. 얼른 와서 보기만 해.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밑반찬을 만들 생각으로 고추장에 조미료까지 사오셨더라고요. 그 와중에 며느리인 저는 주방에서 대기 상태로 자기 보조를 하라 하고, 자기 아들은 피곤하니 방에서 쉬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저는 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자기 아들은 쉬고 며느리는 일하라니 대체 무슨 심보일까요? 엄마, 우리 집에서 요리는 내 담당이야. 내가 아내보다 더 잘해. 제 편을 들어준다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가 도끼 눈을 하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세아가 너는 요리를 전혀 못하니? 친정에서 대체 뭘... 하긴 네가 가르쳐줄 안사돈이 안 계셨구나. 엄마, 돌아가신 장모님 얘기는 왜 꺼내? 누나는 엄마도 있는데 왜 맨날 삼촌밥을 하는데? 그것도 냄비밥도 아니고 전기밥솥인데. 엄마가 누나한테 밥하는 것도 안 가르친 거야? 남편이 저를 대신해 항의하자 시어머니가 입꼬리를 잘게 떨면서 얼른 말을 바꾸었습니다. 아우, 나 좀 봐. 별 뜻 없이 할 말인데 기분 나빠하지 마렴. 내가 사람들을 허물없이 대하다 보니 가끔 생각 없이 먼저 말이 튀어나오잖니. 글쎄요, 왜 꼭 생각 없이 하는 말을 제게만 하는 걸까요? 며느리도 사위만큼 어려운 존재라는 걸 시어머니는 왜 아직도 모르시는 걸까요? 남편이 나서서 시어머니의 만행을 저지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상한 상태였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안 계셔서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시어머니의 말이 거슬리다 못해 마음에 콕 새겨져 버렸으니까요. 하지만 황당한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들 며느리까지 동참시켜 하루 종일 만든 반찬을 시댁은 물론 시누인의 집고까지 싸들고 간 것입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반찬 가게에서 사 먹고 말지, 돈은 돈대로 들고 원치 않은 노동에 시어머니가 무심코 내뱉은 말에 상처까지 받아서 온통 불만스러웠습니다. 그 와중에 자기가 한 밑반찬이라고 감탄하면서 꾸역꾸역 잘만 먹는 남편이 어찌나 꼴보기 싫은지 젓가락을 뺏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결국 그날 결혼하고 처음으로 부부싸움을 하고 말았죠. 시어머니의 불쾌한 행동은 점점 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시시때때로 찾아와 제 살림살이를 눈여겨보면서 인터넷에서 대량으로 시킨 물티슈부터 주방 세제, 선물로 들어온 술이나 건강기능식품은 물론 제가 안 입는 옷까지 찾아내서는 버리면 아까우니 자신이 입겠다면서 챙겨가지고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달갑지 않았지만 시시콜콜 따지는 것도 어딘가 치사하고 대수롭지 않은 일에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아서 무던하게 넘기려고 무진장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제 그런 노력도 시어머니의 궁색함을 따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예, 사돈 어른이 어느 경찰서에 계신다고 했지? 갑자기 친정아버지가 근무하시는 경찰서를 묻는 시어머니의 말에 덜컥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엉뚱한 일을 저질렀을 거라는 사실보다 친정아버지를 곤란하게 만들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 절대로 알려드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신데요? 사실 말이다. 내가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지 뭐냐. 중고 거래하면 안 되는 게 있는 줄 어떻게 알았겠니? 응?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얻어간 것을 본인이 사용하셨던 게 아니더라고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올려서 싸게 되팔아 몰래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겁니다. 남아도는 물건을 나눔했다고 친다면 사실 별거 아닌 일이 됐을 겁니다. 제게 연락해 친정아버지께 부탁을 드리라는 말은 안 했겠죠. 하필 건강기능식품을 가져가서 되팔다가 적발당해 몇백만 원이나 되는 벌금이 선고된 겁니다. 절대로 이런 일을 친정아버지께 말씀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알린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런 일은 변호사가 필요한 일이라며 한마디로 거절했죠. 아니, 남들은 백이 없어서 안달인데 이런 일도 처리 못하시는 거면 사돈 어른이 능력 없는 거 아니니? 이런 걸 적반하장이라고 하겠죠? 엄마가 법을 어긴 건데 왜 장인어른을 탓해? 설마 장인어른한테 엄마 벌금 내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려는 거야? 난 억울하다고. 이런 걸 팔면 안 된다고 크게 써놔야지. 나처럼 눈이 침침한 노인애들은 어떻게 알겠니? 엄마 처음 올린 거 아니잖아. 엄마가 올린 내역들 다 확인했어. 엄마 경고받고 내린 홍상 진액도 있던데 실수라면 선처해달라고 호소라도 하지. 엄마는 알면서 올린 거잖아. 남편이 무섭게 시어머니를 몰아세웠습니다. 친정아버지께 이 일을 알리지 않겠다고 못 박아두고 제가 확인한 내역을 남편에게 미리 보여줘서 다행이었습니다. 그전까지 시댁 식구들은 아쉬워하다 못해 은근히 원망하듯이 저를 탓했으니까요. 이거 함정수사야. 나 인권위에 제보할 거야. 뭘 잘했다고 인권위까지 들먹이는 건지 울며 불며 억울해하는 시어머니는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생떼를 부렸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가족들이 설득하는 방법은 대신 벌금을 내주는 것뿐이었죠. 물론 그 돈은 남편의 주머니에서 나갔습니다. 저는 모른 척했고요. 남편이 자기가 쓸 용돈을 시어머니에게 드린 것까지 참견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래도 실수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깜빡하고 옷에서 꺼내지 못한 5만 원을 빨래에서 뒤늦게 발견한 날이었어요. 축축한 돈을 말리려고 식탁에다 놔두고 저는 볼일을 보러 나갔다가 들어왔습니다. 식탁에 돈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치운 줄 알고 별 생각 없이 지폐 행방을 물었죠. 남편의 얼굴이 일순 굳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 순간 직감했죠. 저 없는 사이에 어머님이 오셔서 남편 모르게 지폐를 집어간 것을요. 내가 잠깐 편의점 가면서 가지고 갔어. 안방까지 가서 지갑 들고 오는 게 귀찮아서. 남편이 허둥대둥 둘러대는 말을 들으면서 저는 비난도 위로도 하지 않고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더듬더듬 이어지던 변명이 뚝 끊겼습니다. 남편이 제 눈을 못 마주치더군요. 평상시와 달리 짜증보다는 안쓰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말없이 남편을 안아주었습니다. 잔뜩 긴장한 남편의 등이 손바닥으로도 느껴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남편도 제 마음을 아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둘이서 한참을 말없이 안고만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남편이 제 편을 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미처 남편의 표정을 보지 못했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지만 애써 참는 그 얼굴을 보는데 남편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남편의 괴로움을 알 것 같았어요.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으니까요. 생판 남 앞에서 부모 욕을 듣는 것도 힘든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제 부모의 못난 모습을 보이는 건 너무 슬픈 일이죠. 자꾸 시어머니를 탓하는 제 태도는 남편이 아무리 성격이 좋다고 해도 부부의 관계를 망칠 것 같았어요. 이대로 계속 남편을 몰아세우면 언젠가는 우리 둘 다 지쳐버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들었고요. 제가 참은 까닭일까요? 그날은 남편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더군요. 저와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번번이 문제를 피해만 가던 사람이 시어머님께 단호하게 굴더라고요. 집에 연락 없이 오시지 말라면서 살림살이 좀 마음대로 가져가지 말라고 언급했습니다. 남편에게 한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는 기어이 시누이에게 가서 하소연을 하셨나 봐요. 시누이가 전화로 고부간에 끼어들어서 왜 등신 같은 짓을 하는 거냐며 남편에게 따지더군요.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스피커폰도 아닌데 목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시누이는 남편이 공부할 때 실질적으로 뒷바라지를 해줬기에 남편도 시누이 앞에서는 늘 낮은 자세를 취했던 터라 이번에도 별 기대 없이 남편을 물끄러미 응시만 했었죠. 누나가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줬잖아.
무슨 소리냐니? 기억 안 나? 예전에 누나가 사돈 어른한테 야단 맞는데 매형이 못 들은 척하고 앉아있는 거 보고 오만정이 떨어졌다며 누나가 엄마한테 와서 이혼할 거라고 울고불고 하면서 나보고 부인 편 하라고 했잖아. 절대로 남의 편 하지 말고. 폰을 뚫고 들려오는 날카로운 목소리에 간간히 육두문자와 울음소리가 묻혀 들려왔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대꾸하며 통화를 끝냈습니다. 남편이 달라진 게 반가웠지만 변한 남편의 태도가 못마땅한 시어머니는 제가 중간에서 남편을 꿴다고 생각했는지 며느리를 괴롭힐 새로운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님은 아이 문제로 저를 닥달하기 시작한 겁니다. 너희 결혼한 지도 꽤 됐는데 왜 아무 소식이 없니? 며느리 몸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니? 이런 건 친정엄마가 신경 써서 보약이라도 지어 먹여야 하는 건데. 저희보다 먼저 결혼한 시누이 부부도 아이가 없지만 시어머니가 보약을 지어줬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매부 앞에서 아이 키우며 사는 것보다는 부부끼리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게 좋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걸 여러 번 들었거든요. 아무리 딸과 며느리는 다르다지만 시어머님의 표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친정을 들먹이며 말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이런 게 자격지심일까요? 왜 같은 말도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는 건지 정말 시어머니를 이해하려고 해도 저로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가족끼리 모일 때면 늘 아이가 없는 게 제 탓인 양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자 있는 인간 같았고 아이가 없으면 시누이네 부부처럼 부부 사이가 소원해질 것 같은 두려움마저 들었습니다. 지금이야 잘못된 생각임을 알지만 그때는 눈앞에 보이는 게 다였어요. 시어머니 말처럼 아이가 없어서 이혼을 들먹인다는 시누이네 부부처럼은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고민 끝에 남편과 난임 치료를 받게 됐죠. 시어머니는 그조차도 마음에 안 드는지 치료비가 아깝다고 저희 부부 앞에서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돈 아까운지 모른다면서 자기 같으면 그 돈으로 효도나 할 거라는 등 제가 여러모로 생각이 짧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시작은 늘 시어머니 입에서 시작하지만 책임을 지거나 처리해야 하는 건 늘 저희 부부 차지였습니다. 도와줄 생각이 없으면 오지랖을 부리지나 말 것이지 표리부동한 시어머니의 행동을 떠올릴 때마다 정말이지 미칠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몇 달 후에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이 드러났죠. 얼마 지나지 않아 귀한 선물을 받았으니까요. 무려 쌍둥이였어요. 소식을 들은 친정아버지도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평소 크게 감정 변화를 보이지 않는 친정아버지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감동스러워하는 모습은 오랫동안 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말씀은 안 하셨지만 친정아버지도 손주 소식을 기다렸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다만 시어머니와 달리 제게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언급하지 않으셨던 거죠. 단비처럼 찾아온 임신 소식에 제 생활도 다시 평안을 되찾을 것 같은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뜻대로 되지만은 않더군요. 남편이 갑자기 지방으로 파견을 가게 된 겁니다. 이전까지는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 남편과 함께 출퇴근했던 저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남편이 파견된 지방은 대중교통이 좋지 않아서 자차가 필요했거든요. 홀몸이 아닌 제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게 된 거죠. 남편은 장기 렌트를 해서라도 제게 차를 주고 가려고 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친정아버지가 통 큰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초산이고 쌍둥이를 가진 게 걱정이 된다면서 출퇴근할 때 사용하라고 카니발을 사주신 겁니다. 경찰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앞둔 아버지가 대출을 받아 사주신 차였습니다. 은퇴 자금까지 손 벌린 만큼 가까웠던 부녀지간이 아니라서 계속 거절했지만 아버지가 빌려만 주는 거라고 못을 박아서 염치 없이 차를 받았습니다. 부녀지간에 너무 남처럼 대하는 거 아니냐고요? 타인처럼 서먹한 부녀지간이라면 믿어지실까요?
형사인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워낙 바쁘셔서 집에 잘 들어오지 않으셨고 엄마 혼자서 저를 양육한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빈자리만큼 아버지와의 관계도 서먹할 수밖에 없었죠. 하시는 일이 거친 만큼 때때로 체포했던 범죄자로부터 협박 전화도 오고 수사하는 사건에 관련된 이들이 집에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일도 잦았습니다. 동네에서는 우리 집과 가까이 지내면 행여 범죄자에게 해코지 당할까봐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온 아버지가 소란을 부린 사람들을 잡아가면 엉망이 된 집안 살림을 묵묵히 정리하는 엄마의 등을 보면서 아버지를 미워하는 감정이 커져만 갔습니다. 한 번은 같은 반 친구들이 엮인 폭력 사건을 담당하게 된 형사가 아버지라는 게 알려지게 되면서 저는 졸업할 때까지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님을 알면서도 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품어보니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더군요. 아버지도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있기를 원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자식에게 뭐 하나라도 더 해주길 원하는 게 부모라는 것을요. 물론 같은 부모의 심정이지만 남의 것을 빼서 제 자식에게 주는 사람도 있더군요. 제 시어머님이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올라온 주말에 모처럼 외식을 하고 온 날이었어요.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가 감쪽같이 없어진 겁니다. 너무 놀라서 자동차 도난 신고를 하려는데 남편이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면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더군요. 엄마, 아내 카니발 가져갔어요? 확신하는 듯 묻는 남편의 말에 그동안 시어머니가 제 차에 눈독 들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우 그래 아들, 너희 누나가 임신 선물 처음 받았다고 정말 고맙대. 매일 출근 어떻게 하나 걱정했다는데 다행이지 뭐니. 어쩐지 지난주에 신우이가 결혼한 지 7년 만에 아이를 가졌다는 말을 전하면서 선물로 뭐를 준비하라는 말이 없길래 시어머니가 철이 든 건가 우스운 생각을 했네요. 차라리 개가 똥을 끊지. 누나 말이 지하철이나 버스 탈 때는 태동도 심했었는데 아이 좋은 차 타니까 그렇게 애가 가만히 있더래. 외삼촌이 준 선물이 마음에 들었나 보더라고. 너희 누나가 어찌나 고마워하던지. 남편이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조카를 운운하는 시어머니의 속셈이 보였습니다. 분명 제가 듣고 있는 줄 알면서 신우이의 임신 선물을 보내준 것처럼 감사 인사 따위의 말을 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제대로 대꾸조차 못하는 남편을 노려보던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시어머니의 말을 끊고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 차는 제 친정아버지 명의로 된 차예요. 그걸 말도 없이 가져가시면 어떡해 해요? 어머 그랬니? 아이 난 몰랐다. 장인어른이 사주셨다고 하길래 명의도 우리 아들 앞으로 해주신 줄 알았지. 차를 사줘도 딸 명의로 사주지 누가 사위 명의로 사주겠어요. 말 안 되는 시어머니의 변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차 빌려주기로 너희끼리 상의 다 한 거 아니었어? 난 얘기가 다 된 줄 알았지. 안 그랬으면 어떻게 네 시누이한테 차를 가져다 줄 생각을 했겠니? 차는 이미 빌려줬고 임신 선물이라고 준 차를 어떻게 뺏어오냐는 뒷말이 이어지자 분통을 터뜨린 건 제가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임신 선물로 주신 차를 엄마가 뺏어갔잖아. 나한테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 아내가 출퇴근 안 하는 주말에만 누나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잖아. 그리고 내가 언제 차 가져가랬어? 아내한테 물어본다고만 했잖아. 사람이 너무 황당한 일을 겪으면 대꾸조차 못한다고 하더니 제가 딱 그랬습니다. 교묘하게 남편 탓을 하며 이간질하는 시어머니 행동이 불쾌했고 남편이 순진함에 화가 났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고 살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벌이는 걸까 싶더라니까요. 정말 독한 마음을 먹고 도난 신고를 해버리고 싶었습니다. 아가, 사실 네 시누이가 유산을 2번이나 했어. 이번에도 유산이 될까봐 안정기 될 때까지 말을 안 했다는구나.
미안하지만 너희 친정아버지가 사주신 차는 네 시누이가 이대로 사용하면 안 되겠니? 며느리, 너는 아직 배도 많이 나오지 않았고 또 너희 회사는 너희 집하고 그렇게 멀지 않잖니? 그래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부탁했다면 출퇴근 안 하는 주말 정도는 빌려줄 수도 있었겠죠. 같은 임산부고 습관성 유산이 될까봐 조심스러운 것도 마음이 쓰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허락도 받지 않고 차를 가져가다니요? 이건 도둑질이잖아요. 게다가 주인 없는 집에 들어가서 자동차 키까지 가져갔다면 의도 자체가 불순한 거 아닌가요? 엄마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누나한테 당장 차 가져다 놓으라고 해! 우리 부부를 살살 달래던 시어머니는 남편이 굽히지 않자 버럭 성질을 내고는 시누이에게 직접 말하라면서 이내 전화를 끊더군요. 시어머니의 그런 태도에 화가 날 대로 난 남편이 혼자서 시누이를 찾아갔지만 끝내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시누이에게 차를 가져다 놓지 않으면 도난 신고를 할 거라고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남편의 강한 으름장에 겁이 났는지 시누이가 늦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중간에서 말을 잘못 전한 시어머니 탓을 하면서 남편을 향한 서운한 마음을 토로하는 변명으로 점철된 문자에는 제가 들어야 할 사과는 단 한 줄도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와 결혼하고 너무 많이 변했다면서 자기 동생이 아닌 것 같다는 마지막 문장이 또 한 번 제 가슴에 퍽 하고 박혔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를 제가 망가뜨린 것처럼 생각하는 게 뻔히 보였으니까요. 이쯤 되니 오히려 사과를 기대한 제가 너무 비상식적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일로 남편과도 서먹해져서 결혼 후 처음으로 각방을 쓰게 됐습니다. 해야 할 일이 남았다고 거실에서 일하겠다는 남편을 말리지 않은 건 제 마음이 너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좋게 말할 자신이 없더군요.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탓하면 큰 싸움이 날 것 같았습니다. 대체 며느리와 남편을 이간질하는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화를 꾹 참고 잠을 청했습니다. 제가 임산부였다는 걸 깜빡하고 말이죠. 너무 신경을 쓴 탓인지 새벽에 간간히 이어진 복통에 결국 하혈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어렵게 찾아온 아이를 이대로 지키지 못할까봐 두렵고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남편 역시 사색이 되어 응급실에서 울먹거렸습니다. 그 얼굴을 보니 시댁에 대한 원망이 더 커져만 갔습니다. 계속된 시어머니와의 마찰에 지쳤고 제 눈치를 보는 남편이 마득잖았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에게 시댁과 관계를 끊으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요. 만약 남편이 친정과 거리를 두라고 한다면 저 역시도 받아들이지 못할 테니까요. 미안해하는 남편이 시누이에게서 차를 가져왔지만 저는 남편이 지방에 가 있는 동안에 친정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친정 아버지에게는 남편도 집에 없어서 혼자 있기 싫어 왔다는 핑계를 댔고요. 지방에서 올라온 남편이 주말마다 친정으로 와서 지냈지만 한 번 서먹해진 남편과의 사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친정아버지도 저희 둘 사이를 눈치챘지만 제가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자 더는 캐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아버지가 퇴근한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아버지 손에는 속도 위반 과태료 고지서 몇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의아한 얼굴로 아버지를 보는데 아버지 안색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너의 부부 일이라 상관 안 하려고 했는데 친정에 온 이유가 네가 바람나서냐? 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 발끈했지만 아버지는 흥분하지 않고 저를 담담히 쳐다볼 뿐이었어요. 그런 아버지의 표정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마도 일하실 때의 냉철한 모습이겠죠. 이놈 누구냐? 여러 장의 고지서에는 낯선 남자가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진이 찍혀 있었습니다. 속도 위반 고지서가 몇 장이나 와서 살펴봤더니 운전자가 모르는 사람이야. 혹시 몰라서 얼굴 확인 신청했더니
내 사위놈은 아니더구나. 아버지의 명의로 된 차라서 고지서도 아버지에게 온 거였습니다. 단속에 걸린 날짜를 보니 신우이가 차를 가지고 있을 때였어요. 남자라니 심해 보일까요? 하지만 아버지가 들고 온 모자이크 되지 않은 사진의 남자는 저도 처음 보는 남자였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표정이 잔뜩 굳어지자 아버지는 더 충격을 받은 얼굴로 드문드문 말을 꺼냈습니다. 설마 애도 그 남자의...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처음 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직업병일까요? 아버지는 절대 사람들 말을 고지곧대로 믿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동안 있었던 시어머니가 한 짓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가 사주신 카니발 이야기도 나왔고요. 남편의 행동도 마음에 들지 않고 시어머니의 행동을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가만히 듣고만 계셨어요. 아무 말도 없어서 잘 살고 있는 줄만 알았던 거죠. 미주알 고주알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친정엄마도 없고 대면대면한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서럽고 안 좋은 일은 저 혼자만 끌어안고 있었으니까요. 친정아버지는 제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지서와 사진을 들고 말없이 일어나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몇 시간 후 집으로 돌아온 친정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내가 안싸돈을 좀 만나야겠다. 친정아버지를 따라 시댁에 가는 길에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따지시려는 걸까요? 상식 밖의 행동만 하는 시댁 식구를 친정아버지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시댁에는 마침 시어머니 혼자만 계셨습니다. 어머, 사돈,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아유, 시대가 변했어도 사돈 사이는 어려운 법인데 너무 예의를 차리지 않으시네요. 친정아버지의 등장에 당황한 것이 한눈에 보였지만 시어머니는 기대를 배신하지 않고 오히려 더 뻔뻔한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애들 집에 연락 없이 불쑥불쑥 들이닥치신다니 안싸도는 허울 좋은 예의는 차리지 않으시는 성정인 것 같아서요. 애들로 표현하셨지만 당신은 예의를 안 차리면서 왜 내가 차려야 하느냐고 묻는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자식 집과 사돈 집이 어떻게 같냐고 혼잣말처럼 대꾸하던 시어머니가 저를 탐탁지 않게 바라보며 생트집을 잡았습니다. 예, 아니 너는 어떻게 친정에 가서는 연락 한 번 없니? 아무리 본때 없이 자랐어도 그렇지 뱃속에 있는 얘가 우리 집안 핏줄이 맞긴 하니? 어쩜 그렇게 경우 없이 구니? 어머니, 아무 말씀이나 막 하지 마세요. 보세요, 사돈. 댁의 따님이 저렇게 예의 없이 굽니다. 아이, 시어머니가 며느리 좀 가르친다고 저렇게 날선 반응을 보이는 것 좀 보시라고요. 시어머니는 아버지가 선물한 자동차를 훔쳐간 사실에 못내 찔렸던 모양입니다. 아버지가 따지고 들기 전에 시어머니는 제가 예의도 없고 경우 없이 군다면서 아버지 앞에서 제 흉을 보며 기선제압을 시도했으니까요. 친정아버지의 얼굴에서도 예의상 짓고 있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만 보는데 더는 결혼생활 따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시댁 식구라고 하면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저도 막말을 내뱉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제 손을 붙잡아 만류하더니 고지서와 사진이 인쇄된 종이를 시어머니 앞에 탁 하고 내려놨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사진을 본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 종이를 가져가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놔주지 않았습니다. 안싸돈께서 우리 딸을 이렇게 걱정해 주시니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죠. 아버지가 내놓은 종이에는 고지서에 찍힌 장면뿐만 아니라 다른 장면들도 인쇄돼 있었는데 신우이가 운전하는 남자와 입맞춤하는 장면도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차 내부에 설치한 블랙박스 영상에서 프린트한 장면이었습니다. 안싸돈,
이런 일은 아는 사람이 적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친정아버지의 말에 시어머니가 움찔 몸을 떨었습니다.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을 시어머니의 속내를 투명하게 내보이는 것처럼 사색이 된 얼굴로 시어머니가 덜덜 떨며 간신히 대꾸하더군요. 협박하는 겁니까? 끝까지 강짜를 부리기로 선택한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친정아버지의 눈빛이 확 바뀌었습니다. 정말 말귀가 어두우시군요. 아무래도 사돈댁을 걱정하는 게 불만인 것 같으니 해당 영상은 따로 가져가서 사위분께 직접 말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 차를 절취한 안사돈도 절도죄에 해당하겠군요. 곧 내용 증명에 갈 겁니다. 아버지가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는 겁이 났는지 저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아유 아가, 사돈 어른 좀 말려주렴. 너희 시누이도 잠깐 실수를 한 건데 이대로 이혼하면 어떻게 하니? 응? 사돈 잠깐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영상만은.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빌자 친정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챙겼던 종이를 힐끗 쳐다보니 프린트한 종이에는 뽀뽀뿐만 아니라 시누이가 내연남과 애정을 나누는 장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시누이가 무슨 생각으로 남의 차에서 불륜을 저지른 걸까요? 하도 기가 막혀서 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적을 지우겠다고 데이터를 포맷시키고 안심하지만 데이터 복구는 제가 자주 하는 일입니다. 한 가지 충고하자면 세상에는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아예 죄를 짓지 않는 게 최선이죠. 시어머니는 그렇죠, 맞습니다 같은 대답만 겨우 하면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와 시선도 마주치지 못하는 시어머니를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시누이의 결혼 생활이 좌우될 거란 걸 깨달은 탓이겠죠. 안사돈, 결혼한 아들은 앞으로 해외 동포라고 생각하세요. 가까운 사이지만 쉽게 만나기 어렵지 않습니까? 무소식이 희소식인 게 맞는 겁니다. 아무 때나 우리 집을 찾아와 사사건건 참견하는 시어머니를 향해 친정아버지가 발길을 자제하라고 경고한 겁니다. 그날 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서 각서 한 장을 받아냈습니다. 다시는 우리 집에 와서 제 허락 없이 물건을 가져가지 않겠다는 것이고,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블랙박스 영상 공개는 물론 시어머니에게 절도죄를 묻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받을 각서를 갈무리한 아버지를 따라 친정에 돌아오고 나서 친정이 온 처음으로 편히 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지방 파견이 끝나고 돌아온 남편과 함께 우리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제가 더 이상 친정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지낸다는 사실에 좋아라 하더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상도 못하고 그저 좋아만 하는 남편을 보니 때론 모르는 게 약이다 싶어서 그저 웃음만 나왔습니다. 주말에는 남편과 함께 시댁도 방문했습니다. 친정아버지와 함께 만나고 나서 처음 보게 된 시어머니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몸은 좀 어떠니? 밥은 잘 먹고? 사돈 어른께서는 잘 계시지?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해진 어머니의 태도에 어리둥절한 남편이 제게 무슨 일이냐고 조용히 물었지만 저도 모른다고 딱 잡아댔죠. 가끔 매섭게 노려보는 시누이의 눈과 마주쳤지만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와서 시누이에게 일거리를 잔뜩 안겨줬습니다. 설거지 쌓인 거 안 보이니?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좀 움직여. 일도 그만둔 애가 움직이질 않으니 살이 찌는 거야. 임신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언뜻 들으면 시누이를 걱정하는 말이지만 싸늘한 눈초리가 너무나 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보다 못한 남편이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꼭 저 보란 듯이요. 그래서 저도 보란 듯이 연극을 시작했죠.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형님은 좀 쉬세요. 음식 준비도 하셨다면서요. 어머니 음식 솜씨를 형님이 물려받았나 봐요. 어느 때보다 활짝 웃으며 화목한 고부지간인 것처럼
어머니 음식 솜씨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얘가 하긴 뭘 해. 내 옆에서 겨우 그릇이나 옮겼지. 아이, 뭐하고 있어. 홀몸 아닌 올케로 꼭 시켜야겠어? 엄마, 누나도 임산부야. 설거지는 내가 할게. 소화 좀 시키게. 고작 그릇 몇 개 씻는다고 어떻게 안 된다. 더부룩하면 며느리랑 산책이나 슬슬 다녀와. 거의 쫓겨나다시피 산책을 강요당한 남편과 저는 근처의 공원 산책로를 손잡고 걸었습니다. 엄마가 왜 저러지? 누나랑 싸웠나? 꼭 자기한테 하듯. 어머님이 나한테 하는 것처럼 형님께 모질게 행동하신다고? 남편이 삼킨 말을 이어 말하자 남편이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시어머니의 부당한 요구를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던 남편이 괘씸해져서 순간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잡았던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앞서 나가던 찰나 남편이 제 손을 다시 움켜잡았습니다. 몇 번의 실랑이가 이어졌지만 남편은 제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분명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남편을 둘러싼 환경이 남편을 사랑하는 데 방해가 됐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남편과 남편의 배경을 떨어뜨려 놓고 싶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쉽게 변하는 존재가 아니니까요. 약점이 잡힌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당장이야 머리를 숙이며 저자세를 하고 있지만 기회를 틈타 남편에게 어떤 말도 안 되는 이간질을 속닥거릴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또다시 힘든 시간을 겪을 생각을 하니 숨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그때 물끄러미 저를 바라보는 남편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남편의 눈에 제가 눈부처로 존재했습니다. 남편의 눈에 담긴 저를 바라보며 오랜만에 남편과 눈을 마주했습니다. 서로를 바라만 보는데 왜 울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호르몬의 영향일까요? 순간 분노했던 것처럼 괘씸함도 서운함도 눈녹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남편과 저는 손을 마주잡은 채로 산책로를 다시 걸었습니다. 산책로에 심어진 벚나무에 일찍 꽃망울을 터트린 꽃들이 바람에 쏠려 꽃비처럼 내렸습니다. 따뜻한 봄날의 바람결이 장난치듯 머리카락을 흐트려 놓을 때였습니다. 내려앉은 한숨보다 더 가벼운 숨결이 이마를 간지럽히더니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을 남편이 조심스레 제 귀 뒤로 살포시 넘겨주었습니다. 사랑해.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는 사과도 버텨줘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도 아닌 뜬금없는 사랑 고백에 저도 모르게 피식 웃어버렸습니다. 제가 웃어버리자 남편은 다시 한번 상기된 얼굴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화난 저를 달래려고 엉겁결에 둘러댄 말은 아니었습니다. 제 손을 덮는 온기처럼 남편의 고백이 그동안 상처받아 응달에 숨어있던 제 마음을 어루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제 마음에도 봄이 온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둘러싼 환경이 변한 건 아닙니다. 시어머니도 여전하시고요. 가끔 친정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시어머니의 눈빛이 사나워질 때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 딸이 이혼하면 너도 이혼이다는 의지가 읽힌다고 할까요? 누구 마음대로 이혼인지 시어머니의 오만한 생각을 비웃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때마다 친정아버지가 시매부의 안부를 물었다는 말을 남편이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전하게 하면 다시금 시어머니의 기죽은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나마 다행일까요? 시매부의 사업이 잘 되는 모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먼저 그 일을 털어놓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문득 시누이가 가진 아이가 시매부의 아이일지 궁금해졌지만 어차피 그 문제로 마음을 졸여야 하는 건 제가 아닌 시누이와 시어머니 아니겠어요? 시어머니가 시누이를 대하는 태도를 눈여겨보던 남편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깨달은 모양입니다. 시어머니의 공색한 행동이 사실은 사람 돼가며 저지르는 짓이란 걸 말입니다. 남편도 더 이상 시어머니가 악의는 없는 분이고 생각 없이 말하는 것뿐이라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눈만 마주치면 잡아먹을 듯 노려보는 시누이와 말은 상냥하지만 싸늘한 눈빛으로 대하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편들 수 있겠어요. 그것도 쌍둥이를 가진 아내 앞에서 말이죠.
한동안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이유를 묻는 것 같았는데 입이 있다고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시어머니가 벌인 짓을 누구한테 말할 수 있겠어요?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제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여기더라고요. 남편은 저 보기가 부끄러웠는지 점점 시댁과 거리를 두더군요. 저는 그날 이후로 명절이나 특별한 날만 시댁 식구와 만났는데 1년에 5번 정도 됩니다. 그 정도 횟수야 진상짓 하는 상사와 식사한다고 생각하면서 시댁 식구 앞에서 웃는 낯으로 견딜만 합니다. 이런 저를 남편이 안다면 상처받겠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진상 상사는 회사를 그만두면 피할 수나 있지 시댁은 이혼하기 전까지는 끊을 수도 없는데 제 마음이라도 편해야죠. 마음이 편하니 인생이 훨씬 풍요로워졌습니다. 출산하고 회사에 복직한 저 대신 육아휴직한 남편이 정년퇴직한 친정아버지와 함께 쌍둥이를 육아 중이거든요. 고부간의 갈등을 한 차례 겪은 탓에 장서간도 그만큼 힘들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기우였습니다. 서먹했던 장인과 사위는 쌍둥이 육아를 통해 더 친밀해지고 있거든요. 다행히 일이 잘 해결돼서 이렇게 제 사연도 얘기할 수 있게 됐네요. 만약 친정아버지가 없었다면 제 마음은 여전히 한파가 몰아닥치는 겨울 같았을 겁니다. 가끔은 조금 더 빨리 도움을 요청했다면 어땠을까 싶을 만큼 그간 마음고생했던 날들이 모두 꿈만 같네요. 생각해보면 지금처럼 마음 편하게 지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세상은 절대로 자기 약점을 남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지만요. 살다 보면 원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홀로 이겨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믿고 이야기부터 시작해보라고 감히 충고하고 싶네요. 어느 순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게 말뿐인 위로라고 해도 정말 힘든 사람은 그 말뿐인 위로에서 당장 10분이라도 살아갈 힘을 얻을 수도 있으니까요. 제게 사연 채널은 그런 순간의 연속이었어요. 타인에게는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들이 제게는 버티는 힘이 됐거든요. 제 사연도 누군가에게 그런 순간의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지마다 봄이 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도 활짝 피어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남편과 2딸과 함께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아이들과 남편이 집에 혼자 없을 때가 전업주부의 유일한 쉬는 시간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혼자 거실에서 유튜브로 사연을 듣고는 하는데 얼마 전에 저에게도 제보하고 싶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 다들 아시죠? 인생이란 게 진짜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렸던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면 절대 믿지 않을 거예요.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은 제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아버지가 없이 엄마와 단 둘이 살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엄마가 아빠의 바람을 목격하고 바로 저를 데리고 집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때 제 나이가 4살이었으니 저는 아버지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던 나이의 기억은 엄마와 식당에서 살았던 기억이에요. 엄마는 당장 돈이 없으니 저를 데리고 떠돌아다니며 돈을 벌었는데 그중 숙소를 식당에 있던 방 한 칸을 내줬던 곳이 있어 거기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어렸던 저는 다행히 성격이 활발하지 않고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겁이 많아 조용히 인형처럼 앉아있어 식당 사장님도 그런 저를 예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기억이 크게 나는 나이대는 아니어서 잘은 모르지만 엄마는 그렇게 어렸던 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책임지고 키우셨습니다. 이모가 그때 외갓집 형편이 다들 좋지 않아 엄마를 도와주지 못했는데 그런 엄마를 보고 차라리 저를 보육원에 데려다 놓고 나중에 데리고 오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다고 해요. 그래야 엄마도 편하고 눈치 보지 않고 일할 수 있고 저도 안전한 곳에서 있으니까요. 하지만 엄마는 그래도 자기 자식이니 당신께서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완강하게 거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는 지역을 옮겼는데
그래도 힘든 형편이지만 아예 시골에서 키울 수는 없다고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로 이사가게 되었어요. 광역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큰 도시인데 거기서 저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저를 식당 쪽방에서 키우며 엄마는 돈을 악착같이 모았는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힘든 게 참 많았다고 해요. 돈을 많이 받지도 않았었고 그 모은 돈을 다 저를 키우는 데 썼기 때문에 돈을 모아도 부족했던 시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는 그래서 엄마는 남의 집에 가서 파출보로 일했었는데 하필이면 동네가 좁으니 그 일하던 곳이 우리 반 친구의 집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그때 엄마는 그 사실을 저에게 숨기고 일하고 계셨지만 제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엄마를 보게 되었어요. 엄마가 친구네 집에 있는 게 반가워서 아는 척을 했는데 필사적으로 피하는 엄마를 보고 어린 마음에 그냥 무작정 엄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저를 최대한 피하셨고 그걸 본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가 네 엄마야? 나 전혀 몰랐는데 아줌마가 네 엄마라고? 그날 엄마는 저에게 왜 아는 척을 했냐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왜 우리 엄마를 내가 모른 척 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이 저를 놀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친구들의 반응에 시간이 지나며 엄마가 왜 아는 척을 한 거냐고 물었던 건지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때 당시에 엄마 나이보다 나이가 많아지고 또 아이들이 있으니 엄마의 심정도 이해가 가지만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친구들이 우리 엄마가 친구네 집에서 일한다고 놀리니까 어린 마음에 엄마가 부끄러운 마음도 생겼습니다. 우리 집이 가난하고 또 엄마가 다른 집 친구의 집에서 일한다는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더 곤란해졌어요. 저를 노골적으로 놀리고 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엄마는 너무 미안해하며 파출부 일을 그만두고 다른 집을 구했는데 이미 소문이 나서 받아주지 않았어요. 급한 대로 식당에 가서 일하려고 했는데 마땅한 자리가 없었죠. 결국 엄마는 시장 한복판에서 양말을 팔기 시작하셨어요. 공장에 가서 싸게 떼와서 그걸 팔았는데 저는 그런 엄마가 안쓰러웠습니다. 중학생 때 사춘기가 왔을 때도 엄마가 부끄러운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공존했어요. 그러면서 무조건 제가 성공해서 엄마가 더 고생하지 않길 바라며 공부에 매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마음과 달리 중학생 때는 더 괴롭힘에 시달렸는데 바로 엄마가 파출부로 일하셨던 그 집의 자식인 제 친구였던 미영이가 저를 너무 많이 괴롭혔어요. 돈이 없으니 현실적으로 저는 도시락도 제대로 싸서 다니지 못했는데 그런 저를 놀리려고 일부러 도시락 반찬이 뭐냐고 묻거나 또 물로 배 채울 거냐고 묻는 악이 가득한 질문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엄마가 그 집에서 파출부로 일하는 것을 그만둔 이후에 괴롭힘은 더 심해졌는데 그래도 한때 친구였는데 저를 왜 그렇게 괴롭히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었죠. 안 그래도 예민함이 가득한 사춘기 시절이었는데 제 앞에서 우리 엄마를 도마 위에 올려 마음껏 반아이들에게 욕하는 미영이를 보고 참지 못하고 나서서 싸운 적도 물론 있습니다. 너희 엄마 이제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시장에서 양말 판다며? 양말 안 팔리면 다시 우리 집에 오라고 해. 내가 엄마한테 특별히 말해줄게. 무시해? 너 지금 우리 집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 너희 엄마 우리 집에서 일 못해. 그만해. 이제 너희 집에서 일도 안 하는데 왜 그래? 참지 못하고 그만 미영이 어깨를 잡고 뒤로 밀었는데 미영이는 그대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별로 세게 밀지도 않았는데 뒤로 넘어간 미영이는 호흡곤란이 온다며 교실 바닥을 구르기 시작했고 그걸 본 친구들 역시 호들갑을 떨며 선생님을 부르러 갔어요. 미영이가 시도 때도 없이 가만히 있던 저를 건든 것이 사건의 발단이고 그날도 저는 가만히 교과서를 읽고 있었는데 건든 것은 미영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 어머니는 학교에 촌지를 많이 가져다 주어 이미 선생님들은 제 편이 아니었고 아무리 피해자가 저라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학교에 불려온 우리 엄마를 보고 미영이네 어머님은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하길래 애가 이러냐고 삿대질까지 하셨습니다. 제가 제일 속상했던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엄마의 태도였어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는 피해자가 미영이가 아니고 저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어쩔 수가 없었다고 저에게 아직도 한이 맺혔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엄마의 손을 잡고 교문을 나서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뒤로는 학교에 제 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미영이가 아무리 괴롭혀도 무시하고 공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하지 못하게 교과서를 버린다던가 혹은 연필을 빼앗아 던져도 감정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무시했어요. 아무리 제가 피해자였어도 저를 두둔하지 않았던 선생님들도 제가 공부해서 전교권에 들자 차츰 제 편이 되어주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시절이 지나고 고등학교에 가게 되었는데 고등학교 때도 미영이와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되었어요. 동네에 많은 학교가 있던 것은 아니라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미영이의 일방적인 괴롭힘과 노골적인 언사는 계속되었는데 사실 고등학교 때는 미영이의 행동은 이제 익숙해져서 아무렇지 않았는데 바로 다른 것이 문제였어요. 그건 바로 가난이었는데 원래도 엄마와 저는 풍족하게 살지 않았지만 양말을 팔던 것도 한때고 시간이 지나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손해보는 장사가 되었거든요. 엄마는 닥치는 대로 일하셨는데 너무 많은 일을 하셔서 했던 일을 다 말해보면 하루도 모자랄 거예요.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기도 하고 시장에서 물건을 나르거나 상인들의 식사 시간 때 머리에 백반을 지고 나르는 일도 하고 공장에 가서 일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집세가 나가고 엄마와 제가 먹을 식비에 쓰면 돈이 금세 바닥이 나기 시작했어요. 또 엄마가 공장에서 일하다 언제나 허리를 심하게 다쳤던 적이 있습니다. 김치 공장이었는데 바닥이 미끄러워서 방심한 사이에 미끄러져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어요. 물론 병원비가 없어서 엄마는 괜찮다며 퇴원했는데 허리가 그러니 일하지는 못하셨습니다. 유일한 가장이었던 엄마가 생계 활동을 하지 못하니 전기가 끊기기도 하고 수도세를 낼 형편이 아니라 집에서 촛불을 켜고 생활하기도 했어요. 빨래를 못해서 교복을 최대한 깨끗하게 입고 다니려고 노력했는데 미영이가 그걸 보고 너희 집은 이제 물도 안 나오냐고 정 그러면 저라도 본인 집에서 일하라고 했던 날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손이 나갈 뻔도 했습니다. 물론 수년 동안 참아왔던 내공이 있고 세상은 제 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니까 꼭 참았어요. 그때가 아마 엄마가 이모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받은 처음이자 마지막 경험인데 이모도 절대 잘 사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파서 집에서 일하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고 전기와 수도도 끊겼다는 소식을 듣고 이모는 돈을 보내주셨어요. 아무리 없어도 기본적인 생활을 하고 사는 줄 알았다며 이모는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모와 이모부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그쪽은 이모부가 있으니 어디 공사장에서 일할 수가 있어 우리보다는 훨씬 나은 형편이었죠. 이모의 도움을 받아 겨우 굶어 죽을 뻔한 경험은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허리가 다 낫지도 않은 채로 거동이 가능해지자 바로 일을 나가셨어요. 하지만 공장은 허리가 아파 다니지 못하고 식당에서도 일할 수가 없으니 사무실 청소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허리에 파스를 여러 개 붙인 채로 성치 못한 몸으로 일하는 엄마를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악착같이 공부해서 전교권의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도 합격했는데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현실적으로 등록금과 생활비가 매우 걱정되었지만 엄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대학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대학생 때는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고 과외도 하며 장학금을 받으려고 공부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남들은 미팅이니 뭐니 놀기 바빴고 동기들도 저에게 같이 놀자고 몇 번이나 권유했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뻔히 고생하는 걸 알고 있었고 또 그럴 형편도 아니었으니 거의 도서관이 집인 것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부했었죠. 흔한 연애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졸업하나 싶었는데 인연은 다 있는지 저에게도 드디어 남자친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그날도 전공책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제 앞에 누가 앉았어요. 공부하느라 눈치채지도 못하고 그냥 넘겼는데 갑자기 저에게 쪽지를 줘서 봤더니 같이 밥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제 성격 자체가 조용하고 내성적인 편이기도 하고 또 학창시절의 가난 때문에 많이 괴롭힘을 당했던 터라 낯선 사람이 저렇게 다가오면 경계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당황해서 못 본 채로 책에 더 고개를 박았는데 아예 그 사람은 밖에 나갔다 오더니 손에 음료수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쪽지로 열심히 공부하는데 방해해서 미안하다고 하고 바로 자리를 뜨길래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해서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음 날에도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그 사람은 제 앞에 앉아 공부했는데 처음 봤을 때처럼 음료수를 매일 챙겨주더라고요. 고맙게 받아서 바로 마시니까 밥을 먹자고 했고 그렇게 관계가 발전해 그 사람은 제 인생의 첫 번째 남자친구가 되었습니다. 남에게 말을 거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저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남자친구는 제가 세상을 배우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조용하고 내성적인 저와 달리 남자친구는 상당히 외향적이고 진취적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도전을 좋아하고 여기저기 다니는 것을 많이 선호해서 저를 데리고 많은 경험을 시켜주었어요. 특히 제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을 잘 모르니까 그런 저를 위해 한강부터 시작해서 서울 곳곳의 명소들을 소개해줬고 덕분에 제가 타지 생활도 잘 적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도 그때 다녔던 곳들을 지나다니면 기분이 설렐 정도로 그때의 기억은 제 머릿속에 깊이 남겨져 있어요. 왠지 부끄러워 엄마에게는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었는데 남자친구가 오히려 저에게 고향에 가보고 싶다고 말해줘서 엄마한테 보여주기까지 했어요. 나이가 그때는 어려서 정식으로 결혼 인사를 드리는 것도 전혀 아닌데 너무 떨려서 심장이 쿵쾅거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엄마는 제가 대학에 가서 연애도 못하고 졸업하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천만다행이라고 하며 살가운 남자친구를 보고 정말 즐거워하셨어요. 남자친구와 저는 서로 배려하며 별로 크게 싸우지도 않고 그렇게 둘 다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이성 문제도 전혀 없었고 성향과 성격도 비슷한 점이 많아 부딪힐 일 자체가 없었어요. 남자친구가 군대에 갔을 때도 면회도 자주 다니고 외박 나오면 같이 데이트도 하며 끝까지 기다렸고 이성 문제로 싸운 적도 전혀 없었어요. 저야 워낙 내성적이라 친구가 몇 없으니 그렇다 쳐도 남자친구는 성격이 활발해서 친구가 많았는데 제 신경을 거슬린 적이 없었죠. 이렇게 잘 맞을 수 있을까? 스스로 질문도 던져봤는데 언제나 끝은 이 사람이 진정한 내 인연이라는 점이었어요. 여행도 자주 다니고 확실히 연애하고 성격이 많이 밝아져서 엄마가 저보다 더 좋아하며 결혼까지 하라고 재촉할 정도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뵙게 되었는데 처음 뵙던 날은 군대 수료식이었어요. 남자친구처럼 다정하고 친절하신 부모님을 보고 이래서 가정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는지 알게 되기도 했었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증권회사에 취직해서 다니고 있었어요. 원래는 졸업하고 바로 고향으로 내려가서 엄마와 같이 살며 거기서 취업하려 했는데 남자친구와 지내며 서울의 편리함도 알게 되었고 확실히 일자리의 수가 달라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도 2년 후에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했는데 서로 자리를 잡으니 결혼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양가 어른들을 미리 보기도 했었고 다행히 부모님들이 다 마음에 들어하셔서 결혼 준비는 비교적 쉬웠습니다. 우리 엄마야 당연히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했었고 시부모님도 제가 마음에 들으셨는지 아버지가 없고 가난한 우리 집을 그렇게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은 가득했지만 한편으로는 만약 우리 집의 조건이 좋지 않다고 반대하시면 그냥 보내줘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다행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마음에 들고 괜찮았는데 제가 결혼하며 가장 걱정이 되었던 것은 바로 엄마였어요. 엄마는 확실히 제가 대학에 가며 서울로 올라가고 많이 외로워하셨는데 결혼하게 되면 예전처럼 학생이 아니니 시간을 내어 고향에 방문하는 것도 예전처럼 쉽지 않을 것 같았죠. 그런 제 걱정을 알았는지 남자친구는 엄마를 차라리 서울로 모시고 오는 것이 어떤지 물었어요. 제가 그 말을 전달하자 엄마는 처음에는 서울이 무섭다고 거절하셨다가 나중엔 저와 가깝게 살 수 있으니 바로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어차피 고향에 있어도 친구가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라 오히려 일자리가 많은 서울이 낫겠다고 하며 엄마는 올라오셨는데 남편과 제가 살 신혼집과 가까이 방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제활동을 시작하며 가장 좋았던 점은 엄마에게 드디어 저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였는데
엄마가 방을 얻을 때도 제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사실 결혼에 보탤 수도 있던 돈이라 남편에게 미안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그런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제 마음이 편한 게 우선이라 했었죠. 그래서 저는 결혼 준비를 하며 남편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결혼 준비하며 파혼하기도 하고 많이 싸운다고 하던데 저는 남편의 배려심에 놀랐어요. 시댁은 그렇게 부유한 집은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우리 집처럼 아예 재산이랄 게 없는 수준은 아니었고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서울에 방 한 칸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둘 다 일을 하니까 그래도 대출도 갚을 수 있었고 또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게 시작했어요. 시부모님도 좋으시고 남편의 동생인 도련님도 친절하고 남편과의 관계도 아주 좋았고 또 엄마와 가까이 있으니 심적으로 훨씬 안정되어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는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우리 부부는 결혼 전부터 최대한 아이를 빨리 가지자고 미리 얘기했던 터라 많이 노력했는데 도저히 아이가 찾아오지를 않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최대한 신혼을 즐기고 나중에 가지라고 하실 정도로 저와 남편은 온 신경을 거기에 쏟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는 그런 경험을 절대 하게 하고 싶지 않아 일하며 돈을 많이 모았어요.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아끼고 아껴 돈을 모아서 적금도 많이 들었는데 바로 가장 중요한 아기가 찾아올 생각을 안 해서 그게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엄마도 오히려 그렇게 아이를 열렬히 원하면 아이가 부담스러워서 늦게 올 수가 있다고 신혼을 즐기라고 하셨죠. 양가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감사한 마음도 분명 있었지만 남편과 저는 아이에 대한 욕망이 더 심해졌어요. 원래 가지지 못하면 자꾸 원하게 되듯 우리 부부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에게 기도도 하고 용하다는 무당까지 찾아다닐 정도로 노력했습니다. 산부인과는 너무 많이 가서 의사 선생님이 오히려 저와 남편에게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으니 제발 마음을 편하게 먹으라고 하실 정도였어요. 아이를 기다리며 월급을 받으면 저에게 투자하지 않고 많은 돈을 저축하며 남편과 노력을 많이 했고 결국 아기 천사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이였고 저는 크면서 물론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분명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었고 집에 혼자 있던 시간이 많아서 정서적인 결핍도 있었어요. 이건 남편을 만나고 결혼하고 안정된 생활이 지속되며 다행히 줄어들었지만 우리 아이에게는 그러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하필 입덧이 매우 심했었는데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에서 올라와서 임신하고 몸무게가 오히려 자꾸 빠지게 되었어요. 다행히 엄마가 서울에 있으니 저를 많이 챙겨주셨죠. 회사를 그만둘까 말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커서 퇴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줄은 전혀 몰랐어요. 회사 일이 그렇게 편하거나 쉽게 하는 일은 아니었는데 하필 제가 임신했을 때 회사가 급성장하던 시기라 일이 되게 많았습니다. 야근하는 일도 많았고 업무량 자체가 너무 많아 신입을 뽑아도 못 버티고 나갈 정도로 힘든 시기였어요. 우리 팀원들과 팀장님이 매우 좋으셨던 분들이라 제 편의를 많이 봐주셨는데도 제 몸은 더 버티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가지고 싶은 마음만큼 일에 대한 열정도 있던 터라 2마리 토끼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앞섰던 것이죠. 그리고 첫 아이라 임신은 오히려 초기가 더 위험하다는 소리를 가볍게 듣고 넘겼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날은 일이 하필 겹치고 겹친 날이라 되게 바쁜 날이었는데 팀원들과 같이 야근하며 자료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팀장님이 빨리 들어가라 하셔서 가방을 챙기고 나왔는데 그날따라 몸이 심하게 피곤했었거든요. 계단을 내려가다 발을 헛디뎠고 그렇게 저는 계단에서 구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후의 기억은 전혀 없고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어요. 옆에서는 엄마가 제 손을 잡고 울고 계셨고 시부모님도 오셔서 저를 살피고 계셨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그렇게 저는 첫 번째 아이를 임신 초기에 하늘나라로 보내게 되었어요. 처음 그렇게 유산하고는 도저히 그게 현실이라고 믿기지 않아 열심히 부정하며 지내다가 나중에는 후폭풍이 와서 얼마나 우울하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밥 먹을 기력이 없어 먹지 않으니
몸무게가 심각할 정도로 빠져 병원에서 억지로 주사를 맞기도 했어요. 엄마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몰래 매일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너무 슬퍼했고 양가에서도 저를 많이 위로해 주었는데 그때는 그게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를 떠나보내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하던 일도 흥미가 떨어져서 예전처럼 집중되지도 않았고 너무 힘든 순간이 지속되었어요. 아이를 다시 가질 생각도 들지 않았는데 다시 떠나보내면 그때는 진짜 제가 버티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시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친정엄마도 그렇고 저에게 아이 생각은 당분간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힘든 시기였는데 남편과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며 버텼어요. 그리고 하늘로 간 아이가 동생을 보내주었던 건지 다행히 금방 다시 아이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이와 달리 새로운 아이는 입덧이 있지도 않았어요. 저는 이번 아이는 절대 잃고 싶지 않아 그대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저를 많이 잡았지만 너무 확고한 마음이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에 대한 열정도 큰 편이었고 실제로 누구나 인정할 정도로 열심히 일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저에게는 우리 아이가 더 소중했었죠. 시부모님은 제가 또 임신했다고 했더니 시댁 행사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실 정도로 제 편의를 많이 봐주셨어요. 시댁에 제사가 있는데 그것도 괜찮다고 저한테 오지 말라고 하며 시어머니는 몰래 혼자 음식을 다 준비할 정도로 제가 마음 편하게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친정엄마도 그때 식당에서 일하고 계셨는데 시간이 날 때마다 요리해서 우리 신혼집으로 가져다 주셨어요. 제가 엄마가 해준 고등어찜을 유난히 좋아해서 엄마는 일부러 시간을 내어 잠도 자지 않고 만들어서 가져다 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시부모님 것도 같이 만들었다고 하시며 건네주셨어요. 이렇게 저는 양가 부모님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는데 아이의 성별은 딸이었습니다. 회사도 퇴사했으니 저는 출산하고 아이에게 온 신경을 다 쏟게 되었어요. 아이한테 좋다는 것은 다 해주고 싶어서 그동안 모았던 돈으로 좋은 것들은 뭐든지 다 사주었고 먹는 것에도 온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양가 어른들도 우리 딸을 아주 예뻐하셔서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라고 있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딸이 돌이 갓 지났을 때였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열이 너무 많이 나서 응급실에 갔는데 돌쟁이 아이한테는 이런 경우가 흔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가 응급실에 가는 경우가 많아졌고 결국 정밀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딸은 선천적으로 몸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초기에 발견해서 다행이라고 병원에서 말했는데 저는 그 소식에 너무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태교할 때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 태어나면서도 멀쩡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죠. 회사에 다니며 모아두었던 돈도 다 쓰고 대출까지 받고 남편의 월급까지 미리 받으며 그렇게 딸아이의 건강에 모든 노력을 쏟았어요. 저는 두 번 다시 아이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제 생활은 다 포기하고 아이한테 매달렸습니다. 우리 사정을 알고 시부모님도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시긴 하셨지만 시댁도 그렇게 여유 있는 형편은 아니어서 점점 가게 상황이 기울기 시작했어요. 결국 우리는 집까지 팔아 딸아이의 병을 고치려고 했고 친정엄마와 살림을 합쳤습니다. 다행히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딸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다행이었으나 우리에게 남은 것은 막대한 빚이었어요. 그래도 남편과 서로 의지하며 돈을 다시 벌어서 갚아나가면 된다고 위로하고 있었는데 왜 고난은 한 번에 같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용하던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해서 시댁에 갔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외향적인 남편과 달리 도련님은 저처럼 내성적이라 어떤 여자와 만날지 궁금해서 시어머니와 얘기하며 기다렸는데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며 반갑게 맞이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도련님의 아내가 될 사람, 그러니까 제 동서가 될 사람은 바로 저를 학창시절 내내 괴롭혔던 미영이었어요. 세상이 좁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저는 그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시부모님은 저를 대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아주 반갑게 맞이하며 다들 웃으며 즐겼는데 저만 즐길 수가 없었어요.
황당했던 것은 저는 미영이를 기억하는데 미영이는 저를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원래 가해자는 기억 못하고 피해자만 기억한다던데 미영이는 진짜로 저라는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성형을 하거나 살이 많이 빠지거나 찌지도 않았는데 몰라보는 것을 보며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속으로 진짜 얼마나 많은 생각이 오갔는지 모르겠어요. 저만 기억하는 기억을 가진 채로 집에 오는데 제가 말이 없으니 남편이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순간 다 말하려다 또 동시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많은 편의를 봐주기도 하고 무엇보다 시부모님이 우리 딸아이를 아주 예뻐하시고 또 저를 사랑으로 대해주시는데 제가 그 사실을 알리면 그것조차 상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미영이는 저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나만 참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 그동안 심적으로 또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시부모님께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길 바랐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바로 미영이의 친정 부모님 때문인데 도련님이 사실 오랫동안 백수였거든요. 시부모님도 그래서 서방님이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을 진지하게 하셨었죠. 그런데 미영이 네가 워낙 잘 살았으니 결혼하면 미영이 아버지가 일자리도 마련해주고 신혼집도 구해주셨다고 했어요. 시부모님은 서방님 결혼을 위해 모으셨던 돈을 사실 우리 딸의 병원비에 보태라고 주셨던 분들이라 저는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저도 이런 사정이 없었다면 그 자리에서 밝히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 사정이란 게 이런 것인지 너무 복잡한 문제라 결국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도 미영이와 종종 마주치게 되었는데 불편한 마음이었던 제가 티났는지 미영이가 저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형님, 혹시 제가 뭐 불편하게 한 게 있나요? 유독 저를 피하시는 것 같아서요.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저는 형님하고 잘 지내고 싶어요. 동서, 나 지선인데 기억 안 나? 너희 집에서 일했던 아주머니 딸 그 지선이 그렇게 괴롭히고 혼자 잊은 거야? 뭐? 어머 웬일이니? 저는 반가워하라는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미영이는 제가 그 얘기를 꺼내자 너무 오랜만이라고 하며 그 자리에서 방방 뛰기까지 했습니다. 제 표정이 좋지 않으니 미영이는 과거는 잊고 이제 우리 미래만 생각하며 살자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우리가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이고 지금은 미래가 중요하니까 서로 악감정 없이 잘 지내보자고 저를 끌어안는 미영이를 보고 어이가 없으면 말이 나오지 않는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솔직히 당했던 게 커서 그 말을 듣고 울컥했지만 앞서 말했듯 시댁에 얽혀있으니 그러지 못하고 최대한 좋게 생각해야지 하며 그렇게 살고 있다가 한 가지 사건이 또 터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회사에서 내부 정치질로 인해 퇴사하고 싶다고 저에게 말하면서 사업을 하고 싶다고 고백했어요. 자기는 회사 생활이 질렸고 이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사업을 시작할 때가 온 것 같다며 사업 구상에 대해 자세히 말하는 남편을 보고 저는 차마 말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저와 딸에게 헌신적이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게 저였고 또 처음 대학생 때 만났을 때부터 한결같던 사람이라 한번 믿어보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허락하자 바로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실 첫 해에는 예상한 것보다 훨씬 돈을 많이 가져오더라고요. 그걸 보고 역시 믿길 잘했다고 생각했었죠. 남편의 사업은 날이 갈수록 더 커졌고 저는 혹시 몰라 망할 게 두려워서 쌈짓돈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던 터라 그런 남편이 너무 기특하고 동시에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잘 풀리며 단칸방에서 아파트로 이사하기까지 했어요. 딸아이 병원비를 대며 집안이 많이 휘청거렸는데 다행히 금방 이렇게 회복하다니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친정엄마를 모시고 살자고 미리 말할 정도로 제 편의를 많이 봐주었어요. 와중에 제가 엄마한테 동서로 그 미영이가 들어왔다고 몰래 말했는데 엄마는 매우 화를 내셨습니다. 엄마는 제가 어릴 때도 미영이를 아주 싫어하셨거든요.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얼굴과 이름이라고 치를 떠셨습니다.
아니 너는 그걸 숨기고 있어? 당장 말해서 결혼을 막았어야지. 하여간 어릴 때부터 너는 너무 순했어. 아휴 속 터져. 그러기엔 서방님 취업도 그렇고 시댁 부담도 덜어주니까 내가 나설 수가 없었어. 걔가 반가워했다고? 다 기억하고 일부러 그런 거야. 어렸을 때도 그 어린 게 얼마나 야갔던지 내가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 에이, 그래도 세상 일이 어떻게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지나가겠어. 엄마는 나 이해하는 거 알아. 엄마는 분노하다 제가 나중에 설명하니 제 마음이 이해된다며 해주셨어요. 저도 물론 동서가 신경 쓰였지만 그때는 남편의 사업이 잘 되며 덩달아 저도 부부 동반으로 나가는 모임도 많아졌고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니 마음에도 여유가 생겨 미영이를 봐도 예전처럼 분노가 차오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날이 갈수록 잘 되며 시댁에도 용돈을 자주 드렸더니 시부모님도 매우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부부에게 둘째 딸까지 찾아왔습니다. 첫째 딸이 태어나고 아파서 병원 신세를 많이 졌던 터라 걱정이 많아 둘째는 임신했을 때부터 많은 검사를 통해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몰라요. 산부인과에서도 더 문제 없을 거라 하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던지 모르겠습니다. 둘째는 입덧도 아예 없었고 오히려 입맛이 돌아 몸무게가 많이 늘었어요. 남편도 일하느라 바쁜데 저를 옆에서 많이 챙겨주었고 시부모님도 역시 편의를 봐주셨습니다. 다만 첫째와는 달랐던 게 있다면 바로 동서였어요. 미영이는 제가 임신했다고 했더니 성별을 그렇게 궁금해하더라고요. 본인 자식은 아들이라 대를 이을 아이라고 하며 굉장히 싸고 돌았는데 웃긴 점은 시부모님은 막상 별 생각이 없으셨어요. 아들이니 딸이니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세상의 아이들은 다 사랑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인데 왜 혼자 저렇게 아들 자부심을 부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저는 서방님과 동서의 아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너무 아이가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시댁 행사가 있으면 첫째를 데리고 가는데 갈 때마다 자꾸 우리 아이를 따라다니며 괴롭히니 엄마인 제 눈에는 좋게 보일 리가 없었죠. 우리 딸의 머리카락을 자꾸 잡아당겨서 제가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동서가 저를 똑바로 보며 애들끼리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고 했을 때는 저도 참지 못하고 따졌습니다. 그래도 동서, 교육은 해야지. 저렇게 남 괴롭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애들 싸움에 어른이 왜 이렇게 끼어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뭐라고? 우리 딸이 동서 아들한테 그랬어도 그런 말이 나올까? 그건 안 겪어봐서 모르겠는데요. 그때 일은 그때 가서 생각해야죠. 그리고 우리 아들은 장손이고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잖아요. 자식 소중한 건 부모가 다 똑같지. 무슨 지금 시대에 그런 소리를 해? 형님이야 그렇게 생각해도 시부모님은 아닐걸요? 너무 당당한 미영이를 보고 저는 예전 버릇 어디 안 간다고 생각하며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는 주의라서 최대한 무시했어요. 어차피 우리끼리 행복하니까 복받은 우리가 참자고 생각했죠. 실제로 남편은 돈을 벌며 집에 계신 친정엄마가 심심해하시니 가게도 하나 열어주었거든요. 식당이었는데 엄마는 식당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으셔서 확실히 좋아하셨습니다. 엄마 가게를 도우며 둘째 출산을 기다렸고 마침내 둘째가 세상에 나오고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확히 둘째가 돌을 앞두고 있을 때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남편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시간이 흐르며 사업이 점점 잘 되어서 거래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남편의 사업이 망하기 직전이라는 소식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장난을 치는 줄 알고 그런 장난은 치지도 말라고 했는데 남편의 표정을 보니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남편도 심적으로 많이 괴로워했고 저도 날벼락이었고 막막했다는 말이 그때의 상황을 유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 같아요. 당장 첫째 딸이 다니던 영어 유치원도 그만두어야 했고 시키던 사교육도 더 시키지 못했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시부모님에게 주던 용돈도 당연히 줄어들었고 생활비도 들어갈 곳이 많았는데 모든 부분에서 죄다 줄이게 되었습니다.
가난하다 잘 살게 되었을 때는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는데 갑자기 생활 형편이 안 좋아지니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도 남편에게 싫은 소리 하지 않고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시부모님도 우리에게 위로하며 자기들은 괜찮으니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우리만 생각하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사실 내심 마음속으로 미영이가 같은 가족인데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주 큰 오산이었죠. 남편이 서방님을 통해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했는데 깔끔하게 무시당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서방님이 최대한 빼돌린 비상금으로 겨우 위기를 모면했지 동서는 절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을 고통이라고 생각했던 시절도 어느새 지나가고 남편은 겨우 우리가 적어도 굶지 않을 정도로 회복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정도로 회복한 남편이 자랑스러웠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친정엄마의 도움도 아주 컸어요. 엄마는 가게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나가서 새벽부터 새벽까지 얼마나 장사를 열심히 하셨는지 모릅니다. 아이도 봐주셔서 저도 틈틈이 공장에 가서 일하면서 생활비를 벌고는 했어요. 지옥 같은 시간이 지나고 좀 그래도 숨통이 트인다고 생각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유독 우리 엄마가 해주시는 반찬 중에 오징어 볶음 반찬을 되게 좋아하셔서 엄마가 시간이 나면 일부러 만들어서 주시곤 하세요. 시어머니도 그런 엄마가 고맙다고 자주 식당에 들러서 식사하고 돈을 더 얹어서 내고 가시기도 하시고요. 그날은 시어머니가 마침 시댁에 온 동서를 데리고 우리 친정엄마 가게로 온 날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제 사연의 절정인데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 아시죠? 저는 예전에는 사실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그날 완전히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을 뼈에 새기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와 동서가 와서 식사하고 있을 때 하필 가게에 채소를 가져다주는 삼촌이 배달이 늦어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가게가 좀 어수선했어요. 그걸 보고 저도 가만히 앉아있을 수는 없어서 시어머니와 미영이에게 편히 먹으라고 하고 엄마를 도와 상자를 정리하는데 그날따라 하필 또 왜 자꾸 일이 겹치는지 외상으로 먹던 단골 손님이 와서 결제한다고 하고 갑자기 물이 새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하필 시댁 식구들이 왔을 때 그런 일이 생기니까 엄마도 당황하셔서 평소처럼 침착하게 행동하지 못하셨습니다. 겨우 정리하고 시어머니가 주차 문제로 잠깐 가게를 나가셨을 때 딱 미영이와 친정엄마 그리고 저만 남게 되었어요. 친정엄마는 미영이를 당연히 기억하니까 사실 그렇게 살갑게 맞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영이가 슬슬 엄마와 제 신경을 긁는 말을 하더니 나중에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딸 잘못 둬서 개고생하시네요. 어쩌면 좋아요? 진짜 너무 고생이다. 딸이 능력 있었으면 이런 식으로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참 안타까워요. 저는 저게 진짜 미쳤나 싶어서 한 소리를 하려고 했는데 바로 그때였어요. 친정엄마가 그날 제가 속이 안 좋아서 일부러 누룽지를 끓이셨거든요. 동서가 우리 엄마에게 막말하고 있을 때 저한테 누룽지를 챙겨주신다고 반찬통에 담고 있었는데 그걸 엄마가 글쎄 그대로 들고 나와서 미영이 얼굴에 부어버렸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도 말릴 수가 없었어요. 야 이년아, 너 오늘 나한테 뒤져보자. 이게 감히 참으니까 우리를 거지로 보는 거야? 미쳤어? 내가 못할 말 했어? 모녀가 쌍으로 왜 이래? 어릴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너 같은 딸보다 우리 같은 딸이 더 훌륭해. 어렸을 때부터 싹수가 놀았더니. 아줌마 미쳤어? 내 머리 따!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는 미영이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저 때부턴 엄마를 말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말렸었어야지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통쾌했고 좋았어요. 미영이도 우리 친정엄마의 몸부림에 절대 지지 않고 맞대응했는데 저도 슬며시 가서 거들었습니다. 주차 문제가 끝난 시어머니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바닥에서 저와 동서가 머리채를 서로 부여잡고 구르고 있었어요. 놀란 시어머니가 그 침착한 성격에 소리를 지르며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노력했지만 저는 끝까지 동서를 놓지 않았습니다. 겨우 진정하고 봤을 때는 동서가 씩씩거리며 당장 고소할 거라고 경찰을 부르니 많이 난리를 치고 있었고 저는 그냥 남편을 불렀어요.
서방님도 시아버지도 다 우리 친정엄마 가게에 모이게 되었고 저는 얼떨결에 사실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제 가정 형편을 말하고 학창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쭉 말하는데 말하다 보니 서러워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시어머니가 그런 일이 있었냐고 하시며 제 말을 듣다 동서를 쳐다보니 동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사연은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얘기가 끝나도 미영이는 그때까지 단 한마디도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자기가 한 말이 전혀 못할 말은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동서가 잘못 간과한 게 있으니 우리 시댁은 그런 사람을 진짜 싫어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가만히 계시던 시아버지가 도저히 저런 인성의 사람은 우리 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시며 당장 이혼하라고 노발대발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워낙 평소에 말이 없고 점잖으신 분이라 놀랐는데 시아버지와 더불어 시어머니도 저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결혼 허락을 절대 하지 않았을 거라며 분노했어요. 서방님도 동서에게 실망했다고 하며 진지하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미영이는 그런 시댁 식구들 앞에서 자기가 이혼하면 뭐 아쉬운 줄 아냐며 아주 당당하게 식당을 나갔답니다. 하지만 미영이는 며칠이 지나지 않고 금방 아쉬워하며 다시 나타났어요. 애초에 서방님과의 결혼이 일방적으로 미영이가 매달려서 진행된 결혼이라 아쉬운 입장은 바로 미영이었거든요. 아무리 세상에서 돈이 중요하다고 해도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인성이 아닐까요? 자본주의 세상이어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인성과 머리에 든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시부모님의 사상에 따라 결국 미영이는 이혼하게 되었는데 이혼을 하며 놀랐던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영이의 집안에 대한 비리였어요. 서방님은 그동안 동선의 친정이니까 참고 넘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미영이네 집안은 탈세며 비리며 장난 아닌 집이었더라고요. 온갖 더러운 짓으로 배불리 먹고 살았던 것이 결국 이혼하며 진흙탕 싸움을 하며 세상에 까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며 떵떵거리고 그렇게 번 돈으로 제가 학창시절에 고통받았다고 생각하니 참 마음이 복잡했어요. 엄마의 참교육을 시작으로 동서의 이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와 저를 지독하게 괴롭혔던 그 악연의 끝까지 참 파란만장하더라고요. 지금은 뭐 그 집안이 벌금을 내느라 휘청거리고 소문에 의하면 미영이네 아버지가 교도소에 간다느니 뭐니 말이 많습니다. 결론만 얘기하자면 저는 지금은 이제 다 안정되어 행복하게 남편과 시부모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으며 잘 살고 있어요. 엄마랑 나중에 얘기한 바로는 엄마도 자기도 모르게 누룽지로 손이 뻗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 그렇게 제 잘못이 아닌데 학교에서 미영이네 어머니한테 빌었던 순간이 한이 맺혀서 몇십 년 동안 고통받으셨다고 하면서 저한테 고생 많았다고 우는 엄마를 보고 얼마나 저도 울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그래도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교훈답게 엄마의 행동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 결국 자기 꾀에 넘어간 셈이 되었으니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그 이후로 놀랍게도 남편의 사업은 점점 일어나서 드디어 이제는 그래도 돈 걱정 없이 살고 있답니다. 한번 망해본 기억이 있어 이제는 사치도 부리지 않고 저금도 열심히 하며 행복한 인생을 보내고 있어요. 서방님과 미영이의 이혼 소송은 끝났고 미영이는 아이 양육권도 빼앗기고 지금 집안 법적 싸움 때문에 정신이 없다고 들었는데 너무 통쾌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인데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는 그래도 이 경험을 통해 착하게 사는 게 나쁜 것은 절대 아니라고 깨닫게 되었답니다. 저와 미영이를 떠나 우리 가족과 미영이의 가족에 대해 길고 긴 인연도 여기서 막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엄마의 행동은 지금 생각해도 통쾌하고 든든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도 행복하고 편안하고 건강한 인생 사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